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미국 영어에 too good to believe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듣고 보니까 참 믿어지지가 않아. 덴마크? 어떻게 대학까지 학비가 없고 심지어 대학생이 되면요 한 달에 한 120만 원 생활비도 지원을 해줘요. 집에서 돈을 못 받는 학생들은. 그래도 대학을 안 가. 대학을 안 가도 왜? 충분히 차별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이었고 차별 별로 받지 않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고 또 아파도 주치의가 있고 병원에 가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어디서 나나? 부자들이 세금을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 그래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too good to believe라고 얘기하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같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too good to believe는 사기일 가능성보다는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런 사회고 아까 오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유토피아는 아니겠죠. 덴마크에도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을 거고 아쉬운 면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한 상당히 고급 수준의 복지가 언제까지나 지탱되고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러워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는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전에는 한때 데니시 엠파이어, 한때 스칸디나비아에서 종주국이었지만 그전에는 가난해서 바이킹으로 살아갔던 그런 역사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최근 100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최근 100년 동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교육혁신, 정치혁신, 그 다음에 노사, 화학, 그 다음에 혁신의 기업, 경제를 통해서 잘 살고 안정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덴마크 사회의 행복은 만들어 왔다. 그들 덴마크 국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어온 과정이다. 이런 데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좀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성장도 급속 이뤄냈고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왔죠. OECD에도 가입한.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였다. 그리고 청소년과 직장인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좌절감, 절망감에서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는 한 25명 수준인데 우리는 거의 50명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결코 행복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먼 사회가 아닌가 이런 자실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덴마크 사회의 여러 가지 장점,
또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건가요? 오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안에 이미 덴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덴마크라는 나라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덴마크 안에 살면서도 좀 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또 행복하게, 또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점점 확산시켜 볼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할까? 행복사회의 비밀 이렇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은 덴마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런 답이 많았어요. 예, 저는 그럭저럭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또 우리 사회의 요대로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점점 우리 속으로 번지게 하는 게 필요한, 그래야 우리 개인의 행복도 괜찮은 이제 그런 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답하기 쉬울 텐데, 우리 안에서 행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은, 덴마크 사람 부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모델을 가지고 바뀌지 않는 그 어떤 모델에 대해서 각자가 이렇게 포기를 합시다. 저는 경기도가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혁신학교도 경기도에서부터 막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남양주도 혁신학교가 있겠지만 양평에 가니까 요새 양평이 뜨고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다 혁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집값과 빡빡이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곳곳에서 우리의 모델들을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제가 하나 관심을 또 특별히 제가 가졌던 대목이 있는데요. 이 덴마크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 사고방식, 남을 특별히 부러워하지 않고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는 평등과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일정하게 평등하니까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격차가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런 데 사는데 나도 좀 있는 척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평등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동창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창회 나가려면 좀 신경 쓰이죠?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기분 좋게 동창회 나갔는데, 동창회 갔다 와서 속상할 때가 있어. 그죠? 누구 남편은 막 이렇다는데 이렇게 또 얘기 듣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동창회 나가면 불안을 갔다 와서도 뭔 얘기 할까 말아서 그러니까, 이렇구나. 평등해야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수 언론 중에 이런 논리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게을러진다. 복지를 막 해주면
창의 정신이 없어지고 의지하려만 생각만 든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덴마크에서 본 거는 안정이 되면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안정이 사회가 되면 창의적인 세일을 벌일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이 무슨 과를 주로 가려고 해요? 경영학과, 법대, 의대. 이런 거 빼면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데로만 가려고 할까요?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는 사회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까 의사 봤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예 의대 갈 때부터 내가 졸업해서 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특별히 대접받지 않는다. 이걸 아예 알고 가니까, 프리미엄이 없다는 걸 알고 가니까 꼭 의사를 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책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읽었어요. 고3 아들. 고3 아들이 읽고 위로를 받았다고.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걸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우리 고3 불안과 초조와 심지어 어떤 노트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노트 있잖아요. 노트 표지를 어떤 노트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노트 표지에 큼지막하게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10분 더 집중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10분 더 집중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완전 상품 노트니까요. 그 애들이 장난치면서 쓴 게 아니라 계속 팔고 있어요, 그거를. 이 얼마나 이 슬픈 사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고3 아이는, 여러분 이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고3 아이 민감한데요. 출시 앞두고 있는. 이 아이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빠가 그냥 아무나 가면 어때? 아무데나 가면 재수하면 어떠냐? 천천히 인생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안정감을 주려고 해도 이 사회 시스템이 이러니까 초조와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세요? 네. 다들 공감하시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공부를 게으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벌벌벌 시험 앞에 떨어야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손자들은 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거를 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덴마크는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는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끼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2년 동안은 거의 자기 월급의 한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해서 직장 구하라고 도와주고 주선도 해주고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부럽죠.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 사회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끊임없는 불안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각박함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저런 사회를 만들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은 그런 사회적 평등의식,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복지 제도를, 복지 수준을 지켜낼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은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큼 진심일까? 예를 들면 하나 더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바로 비슷한 북부 사회인데, 여러분 아바 아시죠? 아바. 팝 가수. 저도 아주 좋아하는 4인조 트랙인데, 아바 그 가수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세금을 절반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도대체 국적을 옮기는 문제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봤어요. 물론 연예인들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 평균 아마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한 50%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직 고소득층 쪽은 거의 60%가 육박하는.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생각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조세 부담률은 한 25% 정도 조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복지 수요가 늘고 복지에 대한 지난대선 때 공약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한테 세금을 우리가 조금 더 냅시다. 우리가 어두운 곳, 동민원 좀 냅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애연가들 금연을 명분으로 이번에 2,000원 올리겠다. 그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우리 정책이 덴마크하고는 근본적으로 발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이 그런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자, 이게 이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일관되게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쟤네들은 합의해서 할까? 예를 든다면 아니 평사원 중에서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이사회에 파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걸 왜 할까? 사장들은 이거를 왜 또 합의해 줬을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비용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난감 만드는 레고 회사에 80년 역사에서 파업이 단 한 채도 없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미리 6개월 전부터 다 통보하고. 아니 노조원이 이사의 회원인데 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그루트비 목사예요. 이 사회를 세팅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 지하층에 많으면 그 사이 이게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이것이 결국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지나치게 가난, 당신은 농부사회죠. 농민사회.
지나치게 가난한 농민을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덴마크 황무지를 개발해가지고 생긴 땅을 아주 값싸게 땅 없는 농민들한테 주면서 일정하게 해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애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회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여야이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물론 덴마크도 여야가 있겠죠. 그런데 덴마크의 보수당은 생을 조금 번쩍하겠죠? 이 덴마크의 보수당의 이름이 뭐냐면 레프트. 그러니까 덴마크의 보수당의 이름이 좌파, 진보 이런 거예요. 보수당 이름이. 그럼 이 보수당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농민이 다 있었을 시대에 이 뭡니까? 귀족들, 대지주들 이런 사람에게 저항한 중농, 소농 이런 농민을 대변한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당을 레프트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왼쪽에 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이들이 노동자가 되고 이러면서 노동자 당이 생기면서 사회 민주당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자신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아직도 옛날에 그 이름 좌익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당을 안 바꾸고.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과 저항해 본 적이 있다. 이거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이 지금의 보수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죠.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여야는 이걸 하려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고 사회복지를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장사에 남는 것이다. 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것이다. 이 합의를 하고 있고 그 합의를 국민들이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심포럼 회원 가입하라고 했죠? 얼마나 진심으로 이 회원에 내가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포럼이 막 잘 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곳에서 사회 개혁을 해서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힘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처럼 지금 시민 참여형 모델로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말이죠. 제가 덴마크를 배우기 위해서 3차례나 갔는데 덴마크에 그 사이에 덴마크 기자 40명이 한국에 왔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오마이뉴스를 배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왔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아까 사회자가 6만 명이었는데 8만 명입니다. 왜 8만 명의 시민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지. 자기네들은 기자 되려면 저들이 좀 스쿨 나와야 되거든요. 덴마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민은 기자잖아요. 이 대목에서만 덴마크보다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덴마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협동조합은 소 10마리를 가진 사람이랑 소 1마리를 가진 사람이랑 뭐가 같아요? 의결권이 같아요. 의결권. 그러나 수익을 배분할 때는 소 10마리 가진 사람 10마리 분을, 1마리 가진 사람은 1마리 분을 가져가는 거죠. 의결권에서는 동일하다. 투자는 한 만큼 나온다. 수익은. 이게 협동조합인데 매우 과학적으로 유럽 스타일로 해서 하면서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는 뭐예요? 오마이뉴스는 누구나 시민 기자가 쓰는데, 물론 여러분의 기사가 타면 우리 회사에서도 5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독특한 시스템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이면 여러분이 직접 그 글을 쓴 시민 기자에게 좋은 기사 원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록이 단 하나의 기사에 3천만 원이 됐어요. 보글 김용훈 교수가. 이걸 설명하면요, 덴마크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누구나 기사를 공짜로 보는데
왜 가슴이 움직이겠다고 돈을 낼까?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여한 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보편적 문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있는 통로 말고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실천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사회가 바뀌려면은 그 사회 주력인 구성원,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또 결국 정치의 연대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덴마크 사회가 자신들을 이렇게 바꿔오면서 오늘은 상당히 모범적인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경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온 그런 성과, 그런 혜택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지금 이제 오대표께서는 그분들의 생각 차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덴마크하고 유사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헌법에 그런 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 정신은 사회적 약자, 어른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약자고,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약자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그 다음에 성인에 비해서 어르신 노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이,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 노인을 위한 혜택, 정책,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정치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그런 아마 부산 저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얀테슬로우가요. 얀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얀테 법칙. 그 양태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뭐 헌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화적 평등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들이 저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양주에 사는 대학생들도 그런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왜? 등록금 마련, 학비 마련 이런 거 하려면 알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피곤해. 시간도 없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는 그냥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시지 아십니까? 이른바 스튜던트 푸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전국의 대학생 중에 32만 명이에요. 32만 명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헌법에 뭐가 있냐면 32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이 32만 명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도 똑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생에게 월 120만 원씩 월급을 주더라고요. 독일도 그렇지 않고 프랑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왜들 이러십니까? 이랬더니 언급하는 게 바로 그 헌법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 초등학교를 내 자식을 보내려면 누구 같은 거 꿈을 내요? 개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75%를 나라에서 대주라. 이 논리도 똑같아요.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공립학교를 갈까, 사립학교를 갈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사립학교에 못 가.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다는 것,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우리가 지금 모든 대학생, 가난한 대학생에게 120만원씩 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이 안타깝게 알바 한 저녁 3시간씩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 대학생을 그래 너는 안 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야. 이게 팔자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책임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해법을 서서히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없어요? 블로어에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좀 궁금한, 갑자기 든 궁금증. 예. 네, 남양주 시민 음악을 하고 있는 켈렌 음악학원 원장입니다.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음악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우리의 이런 그 사고들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들이 너무 와닿고 너무 좋은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이제 못 따라주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거든요. 우리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세금 같은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저는 독일 쪽을 이제 오래 살아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실명제 있잖아요. 실명제 같은 거 이제 완전 실명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통장으로만 다 들어오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이걸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도권에서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그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요구하고 싶은 건 이제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그런 잘못된 정치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지나고 다시 또 정치권에 나와서 또 그런 거를 반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무슨 여자 스캔들이 한번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치권에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다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하고 이런 그런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좌절감을 맛보는 이런 정치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얼마나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지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덴마크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있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우리 정치를 보면은 절망감부터 드는데 우리는 어느 세월에 덴마크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좌절감마저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 현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저도 많은 대부분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첫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좀 더 긴 시각을 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항상 인류 역사에서 흐름에서 진보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은 보면은 변함이 없고 똑같고 어느 놈에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매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100년 전을 쳐다보고 200년 전을 쳐다보고 1000년 전을 쳐다보고 3000년을 쳐다보면 이 인류 역사는 인권,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전진해온 역사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없어졌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없이 사형을 가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정치, 이제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하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독재가 합리화됐습니다.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그런 정치적 변화, 진보의 변화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희망을 잃지 마라.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느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노력들의 결과였다. 그 시기 여성이 왜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여성에게 단식을 하고 감옥을 가고 사회운동을 조직한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나라죠.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차별 없이 투표한 것은 1920년에 돼서 가능했습니다. 결국 100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정치적 자유, 인권, 그 다음에 뭐 평등의 가치 이런 것도요. 물론 현실에서 제대로 다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그런 가치들은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역사는 전진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바로 그런 역사의 흐름, 올바름이 결국은 승리해왔어요. 그러나 항상 이기지는 못했죠. 구태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14년의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뭐 애매한 대답이지만 저는 바로 역사를 움직여온 것도 결국 국민, 시민들의 힘이었고 또 정치를 바꾸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생각을 모아내고 또 그 올바른 생각을 담아내는 그리고 그 올바른 생각을 모아내는 데는 그런 공론의장이 필요하죠.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생각의 차이도 좁히고 또 좋은 생각을 나누는 바로 그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 포럼 저도 열심히 참여할 거고 또 기대가 큽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시민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개별적인 노력들이 집단화되고 모여나가고 더 힘을 가져나갈 때 저는 남양주 정치도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뀌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덴마크만큼 또 덴마크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남양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들 보여주십니까? 아파트에 우리 산다? 네, 상당한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군요. 자,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옆집, 아파트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자주 인사하고 다닌다 손들 보세요. 남양주는 상당히 많네요. 남양주는 많네요. 좋습니다. 이게 남양주의 힘입니다,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면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쓰면서 농민의 아들인 제가 반성문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덴마크가 행복사회가 된 것은 내가 농촌에서 자라났거든, 지리산 밑에. 농촌에 있었던 그 문화를 도시에 그대로 가져와서 도시 속에서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 이웃, 정,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대학 오기 위해서 서울로 왔을 때 그 시골의 장점을 서울 사람들에게 번지게 하고 이식하게 하고, 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니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왔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아파트거든요. 옆에 누가 사니 하는데 몰라. 여기는요, 서울은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20, 30년이 흘렀어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동네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살았어요. 이 시골 촌놈이 서울 도시 아이들의 문화에 불복하고 그게 당연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아파트 마을 운동이니 뭐 마을 만들기니 협동조합 이런 걸 하고 있고, 옛날에 다 했던 거 다 컸어.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덴마크를 배운 지가 얼마나 오래된다면요. 우리가 90년이 됐어요. 90년. 덴마크를 배운 지. 상록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덴마크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일제시대 때 농업국가 선진국인 덴마크로 우리 지식인들이 가가지고 배우자 했어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이렇게 덴마크까지 가가지고 덴마크 농촌을 배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친일을 해버렸어요. 덴마크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브루트인 목사 가르친 게 뭐예요? 상호 토론과 자기 주도와 시민이 깨어있는 거,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거.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면 일제 경찰들이 못하게 하죠. 네? 지금 오연호가 처음이 아닙니다. 덴마크 배우자고.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사회를 만들까,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연대 이런 걸 가져왔지만, 그때 우리 조상들 뭘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농업국가를 잘해볼까, 이거 가지고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덴마크와 구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한 것은 이스라엘 농촌과 덴마크 농촌을 배우자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덴마크 농촌을 더 배우자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 지금도 제3세계에서 배우러 오고 참 잘하는 운동이라고 한편 생각들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만 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주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호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이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든 요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농촌에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청계천에서는 전태일 열사가 우리 왜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합니까? 노동조합이 뭐예요? 더불어 함께 하자는 건데 왜 그거 못 만들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인권을 좀 지키면서 삶의 질을 좀 하겠다는데, 나 하루 18시간 살면 못 살겠다는데 그거를 못 만들게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새마을운동 하고 있을 때 청계천에서는 그게 있었다. 그런데
농촌에서 도시로 대학원 나는 뭐하고 있었을 때?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 걸 알면 예의가 아니라는 도시 아이들의 말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이 점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대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덴마크에 가서 제가 제일 주목한 게 이거였어요.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뢰와 이웃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품성이 좋았어요. 마냥 민족적 특성일까? 근데 그게 다 아니었더라. 다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에도 덴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찌 자유를 싫어하고 평등을 싫어하고 신뢰와 이웃을 싫어하겠습니까? 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걸 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가치들은 먼 게 아니라, 덴마크는 먼 나라인데 그 6가지 가치는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남양주에서부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오연호 대표님